지금 상승장이 끝물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상승장 후반부라고 볼만 수도권은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나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들을 자꾸 따지시거든요. 네.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네.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승장 끝물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그 상승장 끝물이라는 거는 나의 판단이지 대다수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내 생각이 뭐 저도 그렇고 네. 우리 신사임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기도 하고 또는 주관적이기도 한 게 네.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상승의 끝물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네. 저는 그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무언가 보여져야만 그걸 끝물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거에 맞다라고 봐요. 아직 신호가 없다. 네. 끝물이라는 뭔가 그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여진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5억이었던 아파트가 10억이 된 거는 10억이나 올랐으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유출을 하게 되면 상승의 끝물인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격으로 끝물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네. 서울과 수도권에 필요한 가구 수가 20만 가구인데 예를 들면 20만 가구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0만 가구인데 예를 들어 5만 가구밖에 없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그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승의 끝물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네.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약간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볼 때는 좀 더 명확한 거는 공급이라고 하는 상황과 네. 그다음에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죽어 있느냐. 근데 지금은 더 강렬해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믿을지 몰라도 네. 지금 참 답답하게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내 생각이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오르면 내가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 내가 바보가 되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네. 몰리다 또 다시 사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번 사람은 또 번 경험이 있으니까 여전히 사고 네, 그렇죠. 못 샀던 사람은 계속 밀리다가 또 이쪽으로 돌아서고 그러니까 네. 살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네. 분명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끝물에 몰려서 되게 많이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단기적으로 많이 사는 수요가 생기는 동안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사게 되면 분명히 주춤하는 상황이 오면서 네. 외곽 지역이나 조금 좋은 곳 아닌 곳들이 주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 이건 신호니까 좀 네. 지켜봐야 되겠다.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끝물이라는 거를 우리가 네. 알 수 있는 어떤 그 시그널들이 존재하기는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시그널이 아직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끝물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하는 것이 끝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5억이 15억 됐어? 이거 끝물이네. 이건 거잖아요. 가격으로 그런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떤 시그널이 있다는 거고 그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이 상승장이 끝난다 아닌다라는 말을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맞아요. 이성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죠. 그거 뭐 전부 알려주면은 미천이니까 조금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 지금 한 3,200분 정도가 그 시그널이 뭔지 글자 요정님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네요. 그 시그널이 뭔가요? 네. 지금 그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약간 좀 단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나올 때 조심해라. 네. 근데 저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은요. 네. 각 요소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발생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두 가지. 예. 네. 근데 그거를 또 설명하기 전에 네.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네. 이거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거야라고 딱 그것만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실 경제 현상이라는 건 다양한 그 팩터들의 조합으로서 네, 나타나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말 그대로 신호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네. 금리 인상일 거예요. 네, 김정현님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이야기를 해 가겠습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제가 볼 때 일자적으로는 금리 인상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금리, 예. 금리 인상. 근데 이제 네. 금리 인상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또 되게 걱정되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했다라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딱 나오거나 미국이 금리 인상 딱 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 이제 끝이야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네. 일단 저는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 하락이라든가 침체 시그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네네.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대출 이자라든지 금액에 대한 압박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봐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압박을 느끼게 되느냐? 그렇죠. 어.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제 사람의 측면에서 보는 건데, 네. 금리가 0.25%가 올라가봤자 네. 사실상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되는 금액은 없어요. 네네. 근데 그것이 0.25가 올라가고 다시 0.5가 되고 네. 그게 0.75가 되고 1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점차 처음에는 괜찮았던 게 점점 쫄려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점쯤 되면 지금 그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 영끌이라는 현상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끌은 지금의 낮은 금리로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금리가 0.25부터 0.5, 1.0, 1.25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점점 심리적으로 쫄려가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네. 바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거 팔아야 되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오기 시작을 네. 할 거고요. 저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실 우려되는 지점이 저도 있는데 뭐냐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LTV 어차피 40%로 묶어놨고 15억 이상은 대출 안 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데 소득이 안 늘었으면 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얼마로 받았고 이 자산이 얼마로 해서 얘가 부채 비율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이자는 절대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엄청 늘었어. 5억이 15억 됐어. 네. 근데 대출은 그때도 3억이고 지금도 3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3억 이자 100만 원 내는데 그 100만 원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소득이 그때 200이었고 지금 250 됐는데 네. 소득이 그만큼 안 올랐으면 자산이 이만해졌지만 그게 저는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상황 때부터 네. 누군가는 그 투자를 했던 사람이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에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 또는 나도 그거를 보면서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심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 급격히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조차 그럼 100명 중에 그 중에 80명이 조금 할까 하다가 20명이 포기하고 30명이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것이 뭐 하락의 징표 이게 아니라 이것들이 결국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 범위 내에서 얼마나 쌓여가느냐가 결국 심리를 죽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거고요. 그 심리를 죽이게 되는 상황의 결과물이 이제 점차 그러면 좀 기다려 볼까? 그러면 청약을 안 할 거잖아요. 청약 경쟁률이 감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미분양이 늘어나가 이런 식으로 점차 차근차근 이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때 금리 인상이라고 되게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 굉장히 이거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 자체는 원래 분위기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도리어 금리 인상하는 거는 시장의 화랑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가격을 더 올리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생기는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가장 큰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맞아요. 저도 제가 이 포지션을 알거든요. 영끌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2015년에 완전 저금리 시기에 저 영끌을 3억 8천짜리 아파트를 2억 8천을 대출을 받아서 샀었습니다. 2억 8천이었나? 2억 얼마. 하여튼 엄청 많이 해서 했는데 그때 제가 월급이 200 얼마였어요. 270이었나? 280이었나? 그런데 그때 이자를 100씩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17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보면 10몇 억씩 해요. 근데 여전히 저도 이거를 100 얼마씩 내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급여가 그 수준이라면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게 자산이 올라갔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절대값으로 작용을 하니까. 금리 인상이나 이런 네. 것들이 외국에 또 이제 뭐 미국의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네. 어떤 경제 충격이 오게 되는 경우는 이분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현상들이 저희가 걱정하는 건데 일단 그 부분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네. 부분이 차근차근 쌓여간다. 그러니까요. 네, 그 저도 부분을 그랬으면 신경 쓰면 좋겠어요. 좋아요. 여기 빅터 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0.25 정도 이거 3번 올려서 0.75 요 정도만 올라가서 네. 저도 사실 지금 대출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 어저께 채권 딜러 하는 분을 이제 섭외하려고 만났었거든요. 네네. 근데 코로나 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그 2달 사이에 망할 뻔한 회사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권을 외국인들한테 이제 해외 딜러인데 이분이 그 코로나 쇼크가 왔었잖아요. 네. 그때 외국인들이 그때 일본의 파워를 느꼈대요. 이분이. 동아시아 채권 아무도 안 사. 금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25% 줄게. 대한항공 채권을 25% 준다 그래도 우리 안 사. 그냥 아예 우리한테 가격 물어보지 마.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일본 채권은 조금 사갔다.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 채권 먼저 안 사고 그다음에 중국 채권 안 산다 그러고 그러니까 안 살 거니까 아예 가격도 물어보지 마. 그러니까 금리가 그냥 순식간에 막 엄청 뛰는 거예요. 막 20, 그 대한항공 같은 게 막 20몇 %까지 그냥 하루 사이에 그렇게 3월 20 며칠? 그때 그냥 하루 사이에 금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모 금융사 뭐 몇 개는 그냥 그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막 그 금융 지주사 회장들이 기재부 찾아가가지고 우리 나라 달러 풀어줘라. 안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와 우리는 사실 코로나가 거의 못 느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급박했고 그때 통화 스와프가 이뤄지면서 겨우 숨통이 튀어서 넘어갔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금리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라는 거를 물어보고 들을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네. 뭐 알고 있는 금융위기라고 하는 부분이 네. 사실상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예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나라 채권 뭐 분위기 안 좋게 되면 제일 먼저 안 사버리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휴지 조각 돼버리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막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던 게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위기의 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네. 금리의 인상인 거고 신용 경색으로 인한 인상인 거고 얘기하신 대로 그 우리 경기가 좋아져서 충분히 아까 그 어느 분이었죠? 여기 댓글에 올려주셨던 것처럼 0.25씩 뭐 2차례, 3차례 이렇게 해서 건강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사실 부동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굉장히 수준이 미미하니까. 그렇죠. 네네.